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면역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인체의 그 1차 방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인체 내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단계 방어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차 방어선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화학적 방어선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방어선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1차적으로 세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는 것을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파고사이트, 이 포식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관여를 하는 게 2차 방어선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림파구, T셀과 B셀이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1차 방어선, 물리화학적 방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1차 방어선은 면역력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세균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 반응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 방어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차 방어선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방어선과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어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방어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리적인 방어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벽입니다. 못 들어가게 물리적으로 막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나 있는 여러 가지 그 헤어, 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막, 끈끈한 점액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산모, 우리 그 기관지나 이런 데 보면 산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모 운동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을 넣으면은 요도 끝에 있는 세균들이 소변을 시켜서 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방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산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산도를 pH로 표시를 하는데요. pH가 7이면은 중성인데 7보다 더 낮으면 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pH가 한 5.5 정도 되기 때문에 약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위산입니다. 그래서 위산은 이게 염산으로 되어 있어요. 염산이 이제 위산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뭐 세균이 좀 있는 것을 먹더라도 사실은 위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을 갖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런 항균 물질들에 의해서 항균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생물학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것 중에 여기에서 이제 1차 방어에 해당되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미생물이 미리 들어와서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와서 못 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1차 방어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물리적인 방어선하고, 물리적인 방어선 중에서도 특히 이제 피부하고, 그 다음에 장, 그리고 이제 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 미생물,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이 외부를 싸고 있는 세포, 그것을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생김새, 모양이 어떻게 생겨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세포가 납작하게 생겨 있으면은 납작하다 해서 이게 편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평세포죠. 납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입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입방세포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원주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납작한 것은 평평, 정사각형인 것은 입방,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원주세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 세포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층으로 되어 있으면 단층이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면 중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포가 있다 하면은 이것이 중층 세포가 납작하기 때문에 중층 평평상피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피부 세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입방상피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 단층 입방상피. 이것은 대개 혈관 내피세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 원주상피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장, 우리가 소장이나 대장에 이런 장상피세포가 이 단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층이긴 한데 그 뭐 세포의 모양이 핵이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서 얼뜻 보면은 2층처럼 보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2층이 아니라 1층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층처럼 보이지만은 가짜 중층이다 해서 위중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중층 원주상피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가 호흡기 기관지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있는 상피들이 위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피세포는 세포 하나하나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눌러버리면 바로 터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약한 상피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게 고정시켜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피세포들은 밑에 단단한 막, 그 막을 우리가 기저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저막이라는 단단한 막이 가서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저막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세포는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도 견딜 수가 있고,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도 이게 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피세포가 단층이고 어떤 게 중층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외부에서 압력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피부 이런 데는 외부에서 물리적인으로 우리가 악수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도 세포가 위에 한 층쯤 손상을 받는다 해도 밑에는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이 소화돼서 다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단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잘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사람을 겉에 표면에 덮고 있는데요. 피부가 있고 부속기가 있습니다. 부속기라는 것은 피부의 기능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헤어,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 발톱,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피지선, 그리고 땀샘 이런 것들이 피부 부속기로 같이 있습니다. 성인 피부는 무게가 약 5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따지면은 약 2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이 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방어 기능이죠. 이 방어라는 것은 통과를 억제시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통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세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막고, 또 하나는 몸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있는데 이 수분이 피부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마르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피부가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기능 중에서는 이 방어 기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방어 기능 말고도 피부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감각 기능. 우리가 손으로 뭘 만지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촉각 기능도 있고, 또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사실은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있으면은 자외선을 받으면은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 전구적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외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사실 체온 조절이 다 있는데, 체온을 높이는 것은 안 되고, 낮추는 것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온이 너무 높을 때 빨리 체온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피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세 층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층, 이것을 우리가 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피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피만 살짝 건드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또 여기만 살짝 건드리면 피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께가 얼마인가 보시면은 평균 0.1mm 정도 됩니다. 0.1mm를 우리가 바늘로 찔렀을 때 그 두께를 찔릴 수가 없죠. 너무 얇다는 얘기예요. 두꺼운 데는 1.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표피의 두께가 가장 얇은 데는 눈꺼풀 같은 데가 제일 얇고요. 가장 두꺼운 데는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는 1.45mm 정도로 두껍습니다. 표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포가 이 각질세포예요. 이 표피층이 1차 방어선, 방어막을 한다 할 때는 피부 중에서 또 이 표피층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층 밑에가 이 진피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피층에는 혈관도 이렇게 다 있고, 동맥, 정맥이 있고요. 신경도 여기까지 다 와 있고, 모낭도 이 진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기는. 그리고 이제 피지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진피가 들어있습니다. 진피는 주로 이제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가 이제 피하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하지방층의 두께는 우리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피하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이제 피하지방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두껍고 마른 사람들은 좀 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피하지방층의 두께는 우리가 칼로리 섭취량과 소모량의 밸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적게 쓰면은 지방이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피부를 우리가 실제로 피부를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표피층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피층에 해당이 되고 이게 피하지방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요 표피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피층이 있는데 진피층에 가서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이렇게 와 있다. 그 중에서 방어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피층을 다시 우리가 5층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밖에 있는 층이 각질층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투명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과립층이라고 있는데요. 왜 과립층인가 하면은 이 세포에 과립이 많이 들어있어요. 까만 알갱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까만 알갱이는 뭔가 하면 이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케라틴을 만들어서 위에 이 각질층을 만들기 위해서 케라틴에 의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밑에가 이제 유곡층. 유곡층은 세포가 원래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옆으로 쪼삐쪼삐하게 옆으로 나와 있다 해서 유곡층입니다. 극이 있다. 그리고 가장 밑에가 기저층이 있습니다. 기저층은 한 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기저층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피부 각질세포의 줄기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층은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위로 세포로 공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 세포들이 여기서 계속 세포 분열해가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는 죽어가지고 각질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저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요. 보면은 기저층 출발해서 여기에 과립층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4일 정도 걸리고요. 과립층, 투명층에서부터 각질층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한 14일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피부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면 피부에서 이 각질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억지로 때를 벗기지 않아도 각질층은 14일이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벗겨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표피 안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랑가셀라에서 면역세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포식작용을 하는 면역세포. 그리고 여기에 메리켈셀이라는 세포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메리켈셀이 우리가 그 피부에 촉각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켈셀이 촉각을 담당을 해서 촉각을 인지를 하지만은 그 인지한 촉각을 우리가 뇌로 신경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메리켈셀이 인지한 것을 그 인지 센스를 갖다가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마이스너 소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스너 소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 연결돼서 우리가 뇌까지 신경이 전달돼서 우리가 뭘 만지고 있다 이 촉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각질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맨 바깥층이 각질층, 표피의 맨 바깥층이 각질층이고, 그 다음에 투명층, 그 다음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그 밑에가 이제 진피가 있는데요. 기저층 밑에가 이렇게 단단한 기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표피가 피부가 하는 역할이 투과 억제, 어떤 물질이 통과되는 것을 억제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차막은 여기에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저막입니다. 각질층은 어떤 물질이 통과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여기에 각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은 이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케라틴층이 단단하게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통과가 어려운데 이건 어쩌면 그래도 통과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어떤 거 하루, 어떤 게 이틀.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여기를 어쨌든 통과하더라도 이 기저막은 어떤 일정 사이즈 이상이 되지 일정 사이즈 이상은 절대 통과를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건강한 피부에는 절대로 이 기저막을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통과를 할 수가 없죠. 분자량이 얼마나 큰 것이 통과를 못 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개 한 1000,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것이 분자량이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아미노산이 보통 110 정도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포도당은 여기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렇게 이제 4개, 5개 정도 모여있는 그래서 한 500 이상, 1000 이렇게 된 것들은 여기 기저막을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화장품을 써가지고 피부를 좋게 만들고자 해서 여기 피부에다 아무리 발라봐야 여기 통과 못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질층이 이제 투과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막이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이 각질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죽은 각질세포가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목적이 뭔가 하면 이 각질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차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질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질층은 수분에 자기 무게의 한 3배 정도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부드럽게 느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수분이 10% 이하로 감소가 되면 피부의 그 유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질층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기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피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보게 되면은 케라티노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랑가셀, 메르켈셀이 앞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케라틴 합성입니다. 그래서 표피 세포의 거의 대부분은 케라티노사이트로 되어 있다. 케라틴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쪽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저는. 네. 제가 커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질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각질층은 핵이 없는 세포, 각질세포가 뭉쳐가지고 중첩돼서 눌러져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내부는 각질 미세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미세 섬유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케라틴이에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고, 외부는 원래 이게 세포였기 때문에 세포막이 그대로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포막은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물과 같은 수용성 물질의 투과를 갖다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성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케라틴이 6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이 10%, 그리고 아미노산이 1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미노산까지는 우리가 단백질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면은 단백질이 85%로 되어 있고요. 지방이 10%, 세포막 지방이 5%예요. 이 지방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피치선에서 분비돼가지고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방이 15%, 단백질이 85%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각질입니다. 그래서 각질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방어막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단단한 케라틴이 물리적인 방어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수용성 물질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1차적인 방어막으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각질층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때를 이러고 빡빡 밀어가지고, 각질층이 이제 때를 미는 정도 가지고는 아무리 밀어도 다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 얼굴에, 잠깐만요. 컷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기에서. 얼굴에서 이제 우리가 각질층을 벗기면은 각질층에가 멜라닌 색소 같은 것이 많이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면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광택 있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음학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방음막이 기저막입니다. 피부에서. 이 기저막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세포를 붙여주는, 이게 상피세포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세포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혈관 내피세포에도 역시 기저막이 있고요. 장 상피세포도 있고 피부 상피세포도 기저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막이 어떻게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상피세포고요. 이 기저막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크게 두 층, 바살라민하고 레티큘라민인데, 베살라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티큘라민은 이게 그물처럼 망상층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초층도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요, 이게 좀 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주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라미나 루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을 라미나 덴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콜라겐 타입 4 콜라겐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 4 콜라겐이 세포 밑에가 굉장히 팽팽한 면처럼 쫙 펼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면에다가 이제 이 세포를 갖다가 고정시켜주는데, 이 고정시켜주는 이 단백질은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세포와 이 콜라겐 4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콜라겐 4로 되어 있는 라미나 덴사에 가서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라미나 덴사를 밑에서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콜라겐 이제 밧줄이 있어요. 콜라겐 밧줄인데 그게 콜라겐 3로 되어 있는 콜라겐 밧줄이 있어요. 콜라겐 밧줄이 이렇게 그물처럼 밑에 이렇게 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물처럼 쳐진 콜라겐 밧줄에다가 이 밧줄을 위에 있는 면 콜라겐,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콜라겐이 있는데 이게 콜라겐 7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저막은 콜라겐 4, 콜라겐 3, 콜라겐 7, 이 세 가지 콜라겐에 의해서 이렇게 망처럼 또 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콜라겐 하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단단한, 장력의 단단한 그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로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기저막에 이 세포가 이 상피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저막은 여기에서 일정한 사이즈 이하의 물질만 통과하고 그 이상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세포가 밑으로 기저막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단단하게 되어 있는 이 연결된 것은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셀 정션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갭 정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션들이라는 게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단단한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는 밑에는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연결되어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장벽은 세포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멘트 멤브레인 장벽이 있는데, 피부에는 위에가 각질 장벽이 하나 되어 있는 거고, 장에는 이제 위에가 점막 장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피를 보게 되면 이제 표피 밑에 진피죠. 거기에는 대부분이 성묘세포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가 면역세포, 대시세포, 마스셀, WBC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피의 거의 대부분은 섬유세포로 되어 있고, 이 진피의 구성 성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에는 신경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신경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율신경 말단이라는 게 있는데,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자율신경 말단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통증이라든지 온도나 가려움증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신경 말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신경이 뭉쳐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소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시니 소체는 압력이나 진동을 담당을 하고, 마이스나 소체는 촉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파시니 소체고, 마이스나 소체는 아까 메르켈셀 밑에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율신경 말단은 끝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이 자율신경 말단이 되겠습니다. 피하지방층이 있죠. 진피 밑에 피하지방층이 있는데, 피하지방층의 두께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 여기에 피하지방층의 기능은 뭐냐 하면 지방을 저장하면 돼요. 어떤 지방을 저장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이죠.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역시 진피하고 똑같이 섬유모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면역에 담당하는 마크로페이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피부 부속기로서 들어있는 것이 땀샘, 피지샘, 모발, 손톱발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땀샘으로 보시면은 땀샘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라인 그랜드라 해서 일반적인 땀샘은 에크라인 그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바닥, 발바닥이 많고, 그 다음에 이마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땀의 구성 성분을 보게 되시면은 99%가 이게 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금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볼릭 웨이스트에서 우리가 대사산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젖산도 이게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산 때문에 땀의 pH가 중성보다 약간 약산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자체가 온도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땀이 우리 피부에서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우리가 얼리면은 응고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물 0도씨 1g을 얼음 0도씨 1g으로 만들 때 80칼로리가 소모가 된답니다. 근데 물을 갖다가 1g을 물 1도씨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게 1칼로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응고열이 80배나 더 많은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기화열이라는 것은 물 100도씨 1g을 수증기 100도씨 1g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 그걸 기화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540칼로리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분이 우리가 땀이 나와가지고 그 땀이 우리 몸에서 증발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온도가 뺏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체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여러분도 애들 이렇게 몸에서 열날 때, 물로 마사지 하면은 꼭 찬물로 하려고 하시는데, 찬물로 꼭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0도씨 되는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줘도 기화열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한 20도씨, 15도씨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40도씨 정도 온도로 하면은 훨씬 더 기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체온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이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포크라인 그랜드라는 땀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땀에 가서 지방이 같이 섞여져 있고 단백질도 좀 섞여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로 모낭과 연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아포크라인 그랜드를 다른 쪽으로는 액취선이래. 이게 이 지방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땀에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이 겨드랑이라든지 성기나 항문 주위에 그런 데가 주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좀 특수하게 변화된 아포크라인 그랜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귀 웨이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귀지를 갖다가 제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또 우리 사람에서 유두 만마리 그랜드도 이게 아포크라인 그랜드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땀샘은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 피지샘이 있습니다. 피지샘이 있는데요. 피지샘은 전부 다 이게 모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피지, 지방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지방은 지방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항균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항균 작용보다는 헤어를 갖다가 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유연 작용이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부수적으로 항균 작용 역할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있는 밖으로 이렇게 뭘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외분비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외분비샘의 분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우리 땀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세포에서 뭔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물질을 밖으로 물질만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만들어가지고 땀만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메로크라인이다 해서 이렇게 배출시키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포크라인은 냄새가 나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런다고 했었는데요. 이 아포크라인 그랜드를 어떻게 해서 분비를 하느냐면은 자기 세포 내에서 뭔가 물질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는 세포의 일부도 같이 뜯어가지고 같이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출물에는 이 세포의 일부가 뜯겨 나와서 세포 내용물도 일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홀로크라인 그랜드라는 거 있습니다. 피지샘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 세포에서 뭔가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배출할 때는 이 세포가 통째로 다 죽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여기서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세포의 일부가 뜯어져 나오고 세포가 계속 다시 회복해서 또 일부 또 뜯어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포가 하나가 아예 죽어서 나오는 거, 새로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우리가 이 분비 방식이 있는데요. 빛이세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방어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피부의 방어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표피층이고 표피층에서도 각질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기저막층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막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보존을 해줘야지 이걸 억지로 벗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방어막이 무너져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포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피에 상피세포 또 점액세포 점박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막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세포에 붙어있던 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세포 끝에 가서 이렇게 어떤 아주 가는 털들이 붙어 있어요. 털이 이렇게 선모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의 대표인 것이 우리가 이 기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에서는 우리가 장의 그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눈물이 왜 나오느냐면 눈에 가서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와서 그걸 씻어서 밖으로 버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미생물 같은 것이 세균이 들어와도 세균도 그때 씻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요도 끝에 세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균들이 소변에 식혀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제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미생물이 우리 사람과 공존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 같이 살아요. 미생물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균이 들어와서 못 살게 하는 거죠. 병원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틈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세포 옆에 병원균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붙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공생균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생 미생물이 미리서 살고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어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병원균이 들어오더라도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생 미생물이 사는 걸로 인해서 세균을 갖다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항균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분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균 물질이 이것은 주로 이제 펩타이드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백질들인데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테리오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생 미생물이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장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카텔리시딘은 우리가 이제 상피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펜신이 이제 제일 유명한데 우리 몸 전체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포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세균이 들어와서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그 외에도 더미시디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땀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액에서도 히스타틴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분비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디 몸에 상처나고 하면 침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게 이제 해로운 점과 이로운 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것이 더 큰가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타액에도 미생물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부 방어선입니다. 이게 피부 방어선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각질층하고 기저층 이 두 층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계, 장이죠. 장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간이고, 이게 위에서 12장, 그 다음에 쭉 돌아서 공장, 그 다음에 쭉 여기 회장, 그 다음에 대장, 이렇게 해서 직장, 이렇게 항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름이 왜 작은 창자가 왜 공장이냐? 비어있다가 비공자 공장이죠. 이 창자 대부분이 이 내용물이 안에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기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한 2시간 지나면은 공장에는 벌써 다 지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장은 왜 회장이냐?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어야 회장입니다. 우리가 공장이 두께가 회장보다 벽이 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막창 뭐 어떻게 해서 뭐 순대 해 먹을 때도 공장이 훨씬 더 좋죠. 하려고 하면 우리 몸의 소장, 우리 몸에서 가장 길이로 따졌을 때 가장 긴 장기다. 거의 한 7m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는 많이 주름이 있고 또 주름에는 표면에 육모가 굉장히 많이 덮여 있어요. 주름이 있고 육모가 덮여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겉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 흡수를 하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소화 흡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름과 육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장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장, 공장, 회장인데요. 12장. 왜 12장인가 하면은 손가락을 12개를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나온 길이에요. 여기 10개고 2개를 더 붙다면 12개가 되겠죠. 이 정도 길이가 된다는 그래서 12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화를 담당하는 우리 간과 췌장이 있는데 이 췌장과 간에서 나오는 그것이 간에서 나온 게 담관이고 췌장에 나온 게 췌관입니다. 이 관들이 여기에 12장으로 그 액체들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액체들이 뭐냐면은 소화액이에요. 소화 효소가 저기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12장에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해된 것들이 공장과 회장에서 다 흡수가 되는 것들이죠. 대장은 우리가 막창자, 결장, 직장으로 나누는데요. 막창자가 있고, 막창자는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결장인데, 결장이 위로 갔으니까 상행결장, 옆으로 가면 횡행, 밑으로 가면 하행결장. 구부러져 있대서 구불결장.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듯하다 해서 직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여기서부터 이 직장까지를 우리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의 기능이 뭐냐? 기능은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소화된 소화 물질들, 영양소들은 다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수분만 흡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민을 합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장에서 비타민 합성하지 않습니다. 대장에는 합성하는 기능이 없고요.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비타민을 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합성한 비타민을 대장에서 흡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합성한다. 근데 대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대장 세포가 합성하는 것은 아니죠. 미생물이 합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변을 우리가 돕는 것이 대장의 한 역할이죠. 이런 장에 또 역시 면역 방어는 항상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은 물리화학적이고 2차는 식균세포, 파고사이트에 의한 방어선이 있고 3차는 림포사이트에 의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점액입니다. 여기에서는. 피부에 각질층 역할을 하는 게 장에서는 점액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점액이 가장 중요하고 기타 장운동 소화에 항복해야 되는 것들은 기타 작용입니다. 2차 방어선은 이제 장에서 장세포 안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작용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마크로페이지나 뭐 이런 파고사이트들이 작용하고 이걸 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파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유전간 방어계 중에서 물리 그 화학적인 것들을 다 보면은 위에서는 가장 강력한 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산은 염산이기 때문에 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이 염산입니다. 그게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게 정말 신비롭죠. 위산이 위에서 분비되는데도 위가 왜 녹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점막이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점막이 손상이 되어버리면 위가 다 녹아버립니다. 점막이 손상되는 질환, 그게 이제 유기암 같은 게 점막이 손상돼가지고 위가 녹은 것이죠. 점막만 없으면은요, 위는 금방 녹아요. 왜 녹느냐 하면은 위산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있고 그걸 싸고 있는 점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가 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제 췌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분해시키잖아요. 근데 장도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장은 분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장은 점막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이 노출된다 하면 장도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크레아스 췌장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일은 우리가 담즙이죠. 췌장 효소와 담즙, 췌장 효소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또 지방 분해 요소도 있고 당 분해 요소도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분해 작용을 해요.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효소들이 전부 다 미생물도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출되면은 미생물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런 그 췌장 효소와 담즙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소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장에는 세균이 거의 없습니다. 소장에 세균이 자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소장의 종류가 12장, 공장, 회장인데 회장 말단에 좀 가면은 거기에 세균이 좀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세균이 거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사느냐면 바로 이런 강력한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세균도 들어가면은 안에서는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보고 이걸 다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효소도 있고 라이소자임, 갈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을 보게 되면은 장이 내부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름이 있고 주름 있는 부분, 이 부분 하나 뜯어서 보면은 이게 여기에 굉장히 울룩불룩한 이게 육모입니다. 육모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육모 있는 거 하나를 떼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육모를 이루고 있는 거 상피세포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원주 상피세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단층이죠. 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층 원주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 이 상피세포 밖에는 여기에 점막이 다 싸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혈관이 동맥이 이렇게 와 있고 여기에 실핏줄로 된 다음에 이 정맥이 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혈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 세포들의 영양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장 상피세포, 특히 소장 상피세포는 뭘 하는 것이 주 목적이냐면은 소화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질, 지질, 단백질들을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물질들을 흡수합니다. 당이 분해하면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이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흡수해가지고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정맥에 들어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으로 다 빨려서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질과 이 단백질 그러니까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다 이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이동이 되고요. 지방은 물에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물에 녹는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단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소화 흡수할 때 만들어진 지단백, 이것을 갖다가 카이로마이크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카이로마이크론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 혈관 내 뚫려있는 구멍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림프관은 끝이 구멍이 열려있다 그랬죠.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지방은 전부 다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관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쭉 다 연결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지난 시간에 림프순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게 이제 장에서 이제 장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흉관을 통해 가지고 쇄골하정맥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지방은 그렇게 해서 가느냐 하면은 지방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이게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하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분자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은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분자량이 너무 커서 혈관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이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신경세포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마이크로빌라이라고 하는 이 빌라이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신경과 혈관 그리고 이 림프관까지 이렇게 다 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상피, 여기서 보시면 이 상피세포, 이게 상피세포가 쭉 있는데요. 이 상피세포로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5가지 말고 이 밑에 4가지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9가지 세포가 장상피에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 5가지는 원래가 이 상피세포에서 출발한, 다시 말해서 상피세포에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 상피세포,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은 상피세포죠. 상피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장이 하는 역할이 물질의 흡수잖아요. 그래서 물질 흡수를 담당하는 게 상피세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블렛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블렛 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점액이 쌓여 있어야지만 이 상피세포가 안전하죠. 점액이 없으면은 상피세포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점액을 만드는 이 고블렛 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말고도 이제 페네스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이 와서 못 자라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테로 엔도크라인 넬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는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인크레틴이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입니다. 이 인크레틴이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혈당이 증가하면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게 인크레틴이라는 장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은 밥이 분해가 돼가지고 혈당이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혈당이 제일 먼저 증가되는 것을 알아보는 데가 장 상피세포잖아요. 장이잖아요.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인크레틴이 분비돼가지고 혈당이 높아질 때니까 미리서 가서 인슐린 분비 좀 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엔도크라인 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프트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센서리 셀이다.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인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뭘 인지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기생충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장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살았으면은 저런 세포까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된 게, 우리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뭐 50만 년 되니, 어떤 사람은 100만 년 되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100만 년이든 50만 년이든 간에 실제로 사람같이 산다. 사람같이 산다는 게 뭐냐면 먹는 거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건 우리나라 기껏해야 5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중에서 999만 9,950년은 우리가 배고프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당시에는 우리 장내에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터프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별 필요가 없는 셀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 5가지 세포가 있고요. 이거 원래는 장세포가 아니었는데 혈관 세포, 혈액 세포로부터 유래돼 가지고 장애가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M세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셀,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 T셀, B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면 엔도크라인 L셀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셀이 있어야죠. 옆에서 병원이나 항원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 이제 잡아먹고, 그 다음에 M셀이라는 것도 역시 잡아먹고, 고블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뮤신을 분비하고, 플라스마 셀이 있어 이뮤노글로빈을 갖다가 바꿔서 시크레션 하게 되고, 또 페네스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항균 펩타이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시크레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원래부터 그 장상피 세포를 이루는 것은 이 장상피 그 줄기세포가 있어요. 장상피 줄기세포로부터 유래되는데 이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장상피세포가 만들어지고 헤드셀도 만들어지고 고블셀도 만들어지고 엔도크라인 L셀도 만들어지고 터프셀도 여기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한 가지로부터 각 세포로 다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장상피세포에서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줄기세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육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육모고 육모와 육모 사이에 깊게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크리프트라고 얘기해요. 이 크리프트 안에 가서 이게 줄기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기세포가 여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 쭉 밀려서 여기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쭉 위에 올라가지고 여기 다 위에까지 올라오면 여기에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만큼 걸리느냐 하면 여기서 세포 분할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5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장상피세포는 5일이면은 한 번씩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에서 이제 혹시 그 항암치료 이렇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못 먹습니다. 못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장상피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여기 장상피세포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먹으면 여기서 줄기세포 세포 분열이 못 오게 하는 거죠. 똑같이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것은 5일 되면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게 되면은 상피세포도 안 만들어지고 점액세포도 안 만들어지고 해서 점액 저기가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여기가 자극을 받아서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흡수가 안 되는 것이야. 그리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사실은 항암치료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제라는 게 줄기세포의 세포 분열을 또 굉장히 억제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장상피의 면역계는 1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점막이 방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항균 펩타이드나 항균 그 임무글로불린 항체 같은 거 분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도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식세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림파구 T셀, B셀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액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게 윤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점액이라는 게 작용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점액이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균이 여기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이게 딱 잡혀가지고 이게 끈적끈적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액층이라는 게 장상피 전체를 다 덮고 있고 그러면서 윤활작용을 하고 윤활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아요. 음식물이 지나갈 때 부드럽게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착력이 매우 높아서 어떤 것이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면 그걸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성분이 뮤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뮤신은 고블루티셀에서 만들어서 분비가 되고요.
이 뮤신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냐 하면 굉장히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프로테오그리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노산 몇 개에 가서 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세균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뮤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M셀이라든지 덴드라이트셀, 수치상 세포들이 이걸 잡아먹어요. 잡아먹고도 그래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면역세포가 이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 면역세포가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이어스피치라고 해서 이것이 이 막에 쌓여있지 않은 림프절하고 똑같아요. 왜 막에 쌓여있지 않느냐 하면은 이 세균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세균들에 대해서 다 반응하기 위해서 막에 쌓이지 않고 림프 세포들이 몽땅 모여서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패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어요. 페이스 패치도 넘었으면 서서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장 림프절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걸으면서 T셀, B셀 이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세균을 거르죠. 여기도 통과하면은 그 다음 림프절이 또 있고 계속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이 여러 개를 다 거쳐야지만이 이게 이제 쇄골 하정맥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에서 세균이 림프절 모르겠어요. 몇 개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또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거쳐서 쇄골 하정맥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실제로 장에 아무리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혈액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막에 있는 그 림프 조직,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말이죠. 캡슐에 쌓여있지 않던 이런 림프 조직이 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 말고 다른 우리 인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got associated lymphoid tissue에서 우리가 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에도 있어요. 그것을 브론코스에서 이제 말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에도 있는 것을 랄트. 그 다음에 눈에 각막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컨정크티바에서 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드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랄트. 그 다음에 피부에도 있죠. 살트.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생식기 근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트. 남성 생식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탈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전부 다 이런 면역 시스템들이 이 캡슐에 쌓여있지 않던 림프절 같은 이런 면역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느 부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장에 대한 겁니다. 장의 1차 방어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을 하다 보니까 장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병원 미생물이 장을 통해서 감염이 돼요.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장은 피부는 굉장히 단단한 각질층이 있고 또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있어요. 근데 각질층이 굉장히 단단해요. 거기에 반해서 장은 있다고는 하지만 점액층은 각질층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죠. 점액층 한 층으로 되어 있고 세포도 여기는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기를 통해서 미생물이나 어떤 항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시스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장에는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지고 이 미생물이 병원 미생물을 갖다가 방어하는 시스템이 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생 미생물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용계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보면은 한 30조부터 많게 보면은 한 500조, 1000조까지 산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한 100조 정도 산다. 50조에서 100조 사이 정도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99% 이상이 대장에 삽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거의 98% 이상이 대장에 살고 있어요. 다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 살고 있는 것은 99% 이상이 대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소장, 대장이 있는데 소장에는 1% 이하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생물 용어, 미생물들 통틀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오다, 미생분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 예를 들어 100조 개가 살고 있다. 100조 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가 어떤가?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이 왜 사느냐?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을 여기에 4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식이섬유가 되겠죠. 이런 식이섬유를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도 만들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숏체인 패틱스, 단세 지방산 같은 것도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이 미생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원 미생물 증식을 억제를 해요. 어떻게 해서 증식을 억제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런 공생 미생물이 삶으로 인해서 병원 미생물이 와서 살 수 없게끔 자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없애는 거와, 그 다음에 병원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없애므로써 못 살게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면역 시스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은 공생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미생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거기에서 항균작용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살 수 있게끔 그 안에 적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공생 미생물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조금 안 나타나도록 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가 면역세포 중에서 면역 반용세포, T 레귤레이티드 T셀이라고 해요. 이 레귤레이티드 T셀이 있는데 이 세포가 많아지면은 면역 반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 면역 반용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유도는 물질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1번이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해서 다당류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박테로이데이스 이 계열들이 이걸 주로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이건 장이 자기가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말 잘못돼. 미생물이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폴리사카라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 상세포 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IL-10이라는 사이토카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분비를 하게 되죠. 그럼 이 IL-10이 T 레귤레이트 셀의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이걸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박테로이데스 이 균주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 균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에 작용해가지고 TGF-베타라는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해요. 그럼 이 TGF-베타가 T 레귤레이트 셀을 갖다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IL-10을 만들어서 이걸 유도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TGF-베타를 만들어서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특정 미생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세지방산, 숏체인 패틱스라고 해서 단세라는 건 체인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짧으냐 하면 보통 탄소 길이가 4개 이하짜리를 우리가 단세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치레이트 같은 경우 3개짜리예요. 탄소 3개짜리 지방산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대장에 분비하면 대장 세포에 가서 이게 부치레이트가 TGF 베타를 갖다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좀 이거 말고도 알려지는 게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게 이 세 가지예요. 폴리사카리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TGF 베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치레이트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T 레귤레이터 셀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저것에 의해서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항균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생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TGF 베타 또는 뭐 이런 것이 해서 T 레귤레이터 T셀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T셀들의 활동을 억제를 해요. 기능은.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못 나타나게 하고 일반 그 병원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 병원 미생물은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이걸 갖다가 잡아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잡아 없애는 거, 이게 면역 반응과 이 공생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면역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 미생물은 이렇게 T 레귤레이터 T셀을 갖다가 유도를 해가지고 면역 관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이토톡식 T셀이나 플라즈마 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면역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에서는 이렇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것과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관용 시스템이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쪽 관용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죠. 그러다가 병원 미생물이 들어오면 이쪽 반응이 더 우위에 돼가지고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되도록 장 점막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비교적 천천히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의가 어느 정도 쉽게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면역학이라고 하기에는 방어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면역세포들이 이제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sonalized Immune Care Platform, NKCL.